오늘 간담회에 앞서 저희 안철수 후보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대전 충남이 저한테 정말 의미가 많은 곳입니다. 제 첫 직장이 바로 천안에 있는 단국대 의대 교수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안랩 설립 후 다시 돌아온 곳이 대전의 카이스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교수 시절을 대전 충남에서 대부분 보냈다는 점 굉장히 특별한 인연으로 생각합니다. 제 제자들도 그래서 이곳 분들이 많고 지금도 스승이 나이를 되면 계속 찾아와서 참 고마움 그리고 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대전에 와서 이렇게 많은 기자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모두들 아시겠습니다만 저는 명예 대전 시민입니다. 제가 카이스트 교수 시절에 대전 내 여러 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왔는데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제가 강연 요청에 응해서 많은 대전 시민분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런 인연 때문에 이제 제가 떠날 때 대전시장님께서 아쉬워하면서 저한테 명예 대전 시민을 이렇게 수여장을 주신 것이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억에 남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준비한 말씀부터 드리고 나서 여러 가지 궁금하신 점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수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출마 선언에서 대한민국의 성장 비전과 목표로 과학기술 중심 국가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위한 1호 공약으로 G5 세계 5대 경제 강국 진입을 위한 555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에는 10년 내 노벨 과학상 수상 국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류 문명의 발달사가 과학기술의 발달이었듯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첨단 과학기술을 확보해서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을 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 전략이자 생존 전략입니다. 우리는 산업화와 정보화를 이룬 바탕 위에서 다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처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과학기술 중심 국가로 우뚝 서려면 전략적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정책과 연구, 교육, 기업이 혼연일체가 되어 상승 효과를 내는 융합과 집중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중심에 이곳 대전이 있습니다. 지난 50년 과학기술의 중심지로서 대한민국 산업화의 뜨거운 심장이었던 대덕특구를 확장 발전시켜서 대전을 대한민국 과학 수도로 만들고 다시 새로운 50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학 수도 대전이 미래 대한민국에 필요한 첨단 과학기술의 공급지가 되고 기술 기반 산업 육성의 메카가 되며 수도권 중심국가에서 지방 중심국가로의 교체를 이끌어내는 국가 균형 발전의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5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재정, 조직, 규제에 특례를 부여하고
대전광역시 명칭을 대전과학특별자치시로 바꾸어 그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겠습니다. 행정수도와 과학수도를 양축으로 충청권 혁신융합 메가시티를 조성해서 특성화된 국가균형 발전의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둘째, 정부 과학기술부처와 관련 공공기관을 대전으로 이전하겠습니다. 과학수도는 과학기술 관련 정부 부처와 출연 연구기관, 민간기업, 그리고 대학이 집적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재 세종시에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우선 이전하겠습니다. 셋째, 대전을 첨단 과학기술 융합 혁신 클러스터로 육성하겠습니다. 대전 지역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한화 등 기업연구소, 카이스트 등의 연구 역량을 융합한 우주국방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대덕특구에 바이오 연관 출연 연구기관이 많습니다. 이를 중심으로 충남의 그린바이오, 충북의 바이오 생산시설과 연계한 바이오 헬스 클러스터도 조성하겠습니다. 넷째,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겠습니다. 대전의 과학기술 기반 연구개발 능력, 바이오 등 핵심 분야의 원천기술 기반 및 특허들과 세종시의 행정기관들과의 융합으로 글로벌 경제도시로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청 설치를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대덕밸리를 글로벌 초인류 과학기술 연구허브로 도약시키겠습니다. 정부의 책임하에 기초과학 육성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를 획기적으로 확대 지속하고 글로벌 인재가 모일 수 있는 연구 환경과 처우 개선을 포함한 좋은 정주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특히 과정에 성실하고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면 결과에 대해서는 실패의 책임을 묻지 않아야 999명이 실패하더라도 한 명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인 연구 환경이 구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안에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5가지 지역 공약 이외에 중앙정부 차원에도 할 일이 많습니다. 우선 제1호 공약인 G5 세계 5대 경제강국 진입 전략에서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한 새로운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실행해 옮기겠습니다. 당선되면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과학기술 부총리직을 신설하고 청와대 과학기술 수석 비서관직을 만들겠습니다. 이공계의 고위직 진출을 확대하고 정부 연구개발 투자는 전문가에게 맡기겠습니다. 제 대전과학수도 구상이 실현되면 대전과 충청권은 제2수도권의 위상으로 수도권 1극 체제를 전국적인 다극 체제로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겁니다. 아울러 대전은 향후 대한민국의 50년을 끌고 가는 엔진이 될 것이고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며 세계 과학기술 중심국가로 우뚝 설 것입니다. 지금까지 과학 수도 중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또 다음 제가 대전 방문 시에 대전의 기반시설 확충 그리고 충청권 전체의 발전 구상에 대해서 또다시 추가로 말씀드릴 기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초글로벌 과학 중심 국가로 우뚝 설 전략과 비전 그리고 각오를 모두 발언에 담아서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께서 추가로 더 대전 지역 발전, 충남 대전 지역의 발전을 위한 지역 현안이나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속과 성함을 말씀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전 ABC의 김태우 기자라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후보님께서 대전의 국방과학연구소, 항공우주연구원 등 연구 역량을 융합한 우주 국방 혁신 클러스터를 대전에 조성하시겠다고 방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희 대전에서는 특히 윤석열 후보가 경남에 항공우주청을 신설하겠다라고 공약도 내세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반발도 많고 또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좀 큰 상황인데 안 후보님께서는 이제 새로 신설이 추진되고 있다고 알려진 항공우주청 신설 관련해서 어느 지역에서 좀 신설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대전에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 항공우주 산업이 아주 미래 전망이 밝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한미 미사일 협정에 묶여서 그동안 우리가 실력에 비해서는 개발에 많은 장애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번에 누리호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썼던 엔진들이 70톤 추력을 가진 엔진 4개를 묶어서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지금 미국의 민간 기업인 스페이스X에서 펠콘이라는 우주선이 있거든요. 거기에 멀린 엔진을 사용합니다. 이 둘을 한번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누리호에서 이번에 만든 엔진은 하나에 60억입니다. 미국의 멀린 엔진은 3억입니다. 20분의 1 가격으로 미국에서는 이미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무게도 그 내부에 연료를 빼고 나면 우리 누리호 쪽 엔진은 1톤쯤 됩니다. 근데 멀린 엔진은 500kg 밖에 안 돼요. 그런데 추력은 우리나라는 70톤이지만 그쪽은 100톤입니다.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환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격차가 너무 벌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기술력이라면 굉장히 빨리 따라잡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 기밀에 해당돼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지만 저 ADD에 가서 여러 가지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을 보면서 저는 희망의 싹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ADD와 여기 항공우주연구원들 그리고 또 이 연구를 하는 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는 거기에 이 행정도 맡고 있는 것이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고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목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지역 현안 질문하실 분 없으십니까? 네. 중도일보. 오늘 말씀하셨던 것 중에 대덕 특구에 대한 재창조 사업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도 그 일전에 말씀도 하신 적이 있지만 철도 지하화라든지 그리고 조차장 레일스카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언급을 하셨던 적이 있으신 것 같아서 철도와 연계되는 대덕 특구 이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대전뿐만 아니라 충남, 충북에도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든요. 저는 지금 이것을 해결할 방안 중에 하나가 저는 광역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광역 경제권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 바로 교통 인프라입니다. 그 내부에서 물류가 자유롭게 유통이 되어야지만
그 광역 경제권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기를 인구 500만 정도가 그 전후가 되면 그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자생적으로 경제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대전 150만, 충남 200만, 충북 150만, 그리고 세종 27만 5천 합하면 사실 그 정도 규모가 정확하게 됩니다. 500만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 충남이 수도권에 이어서 제2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그 광역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 정말로 필수적이고, 다행히 여기 대전이나 또는 충남이나 또 충북에도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연구 인력과 인프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인데요. 그걸 저는 사실 제가 자료를 갖고 있긴 한데 다음 기회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려고 미뤄놨었습니다. 그럼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공우주 또 있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마이크. 네, 추가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학과 창업에 좀 이어지는 부분인데, 충청권에서는 이제 충청권 지방은행이 없다, 지역은행이 없다라는 아쉬움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창업과 연계되는 부분에서 그런 금융에 대한 확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충청권 지역은행에 대해서는 또 어떤 좀 구상이 또 있으신지, 어떤 게 옳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자체가 그 모든 분야를 다 가지고 있어야 그 지자체가 경쟁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지자체에서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역량을 쏟아부어서 그 분야를 전국에서 1위로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분야들은 다른 또 더 잘하는 지자체들 걸 이용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과학에 있어서는 정말 대전을 따라올 도시가 없기 때문에 대전을 과학 수도로 만들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금융권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저는 관심을 두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그 바이오 산업 쪽과 그 다음에 또 이런 첨단 그 우주 항공 산업에 관한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한 그 클러스터를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오히려 금융기관들이 이쪽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실리콘밸리 다 아실 겁니다. 실리콘밸리가 처음부터 벤처 캐피탈들이 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거기서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여러 가지 전망이 많으니까 거기에 세계적인 금융기관과 벤처 캐피탈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근데 또 반대의 경우도 또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아마 중동 지역일 겁니다. 거기서는 미리 인프라를 다 만들어 놓고 벤처 캐피탈이나 금융기관들을 다 설치해 놓고 나서 이제 벤처 창업 정책을 시작을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산업이고, 그것을 도와주기 위해 금융 인프라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첨단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당연히 그에 따른 금융산업도 따라서 발전하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이 잘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기타 추가로 지역 현안 말씀 있으시면, 네. 마이크 옆에. 기자분이신가? 예, 그 정치권 여론조사를 보면 정권 교체냐 아니면 정권 안정이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당연히 정권 교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충질인데요. 그러면 지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 후보가 세 분이시잖아요. 그 보수 쪽이 정권 교체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 보수 쪽의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중심으로 돼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참고로 질문하기 앞서서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예, 주시면 코리아 플러스의 장영래 기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제가 야권의 대표 선수가 되면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도는 이야기 중에 사실 저도 인터넷을 통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한 분께 들은 이야기가 안일화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철수로 이렇게 되면 정권 교체가 확실해진다, 뭐 그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가진 비전과 그리고 저의 도덕성 그리고 뭐 저희 뭐 가족 문제, 사실 요즘 보면 후보들 간의 비교를 할 때 도덕성에 대해서 가족의 문제는 없는지, 그 사람이 지금 현재 글로벌 세상의 변화를 얼마나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글로벌 감각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런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앞으로 미래 먹거리, 미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곳인지,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전문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그런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앞에 소속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디트뉴스 한재희 기자입니다. 저도 앞선 질문에 좀 이어지는 질문인데요. 양당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요동치고 있는 반면에 최근까지 안 후보님의 지지율이 크게 상승했는데요. 이 현상을 후보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과학수도 이야기하러 왔는데 정치적인 질문이기는 해서요. 잠깐 짧게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대선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를 보고 있는 겁니다. 대선 50일도 남지 않았는데 거대 양당의 두 후보 지지율이 40%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일부 40% 넘는 조사들은 사실은 그렇게 신빙성이 없는 것이요.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는 자동응답 ARS 조사가 있고 하나는 면접원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ARS 여론조사는 주로 양당의 아주 적극적인 지지층들이 대부분 전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훈련이 돼가지고 60세 어르신이 20대 여성이라고 그렇게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왜곡의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사람이 받지를 않으니까. 그런데 면접원 여론조사의 경우에는 중도층 민심이 많이 반영이 돼서 투표율이 높은 그런 선거 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나옵니다. 대선은 가장 투표율이 높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ARS가 아니라 저는 면접원 여론조사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면 제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만 두 분 다 35% 정도에서 움직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인데 그게 아마도 국민들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총선은 세력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선은 인물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당의 아주 적극적인 지지층들은 처음부터 마음을 정해서 어느 정도 지지율이 확보가 되지만 중도 민심은 어느 당이 승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사람이 누구인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누가 더 도덕성에서
문제가 없는지, 누가 가족 문제가 없는지, 또 누가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일 겁니다. 앞으로 50여일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에 그 중도층들도 마음을 정하시겠죠. 그분들 마음 얻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대전 지역에 나와 있는 만큼 여러분 관심 있는 지역 현안이나 대전 지역에 관련된 질문을 우선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최근에 가장 많이 받는 그 방송이나 언론사 중에 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금 방금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 다음 이후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서 저희가 질문을 또 받을 테니까요. 지역 현안 먼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저기 앞에 먼저 하시고 드리겠습니다. 저 오른쪽 맨 뒤에 계시는. 다른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라고 합니다. 다른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지역 현안을 질문하라고 하셔가지고 괜찮습니다. 우선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중도일보 이현재 기자가 지방은행 관련해 질문을 했었는데요. 그 충청권에도 없는 게 지방은행뿐만이 아니라 그 지난 대선 때도 증권거래소 지금 명칭이 바뀌어서 한국거래소로 알고 있는데요. 한국거래소도 영남, 부산에 본사가 있고 또 대구랑 광주에 지사가 있습니다. 근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연구단지라든지 벤처기업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증권거래소가 지난 대선 때도 설립 움직임이 있다가 이게 흐지부지돼서 무산이 됐거든요. 혹시 지방은행 같은 경우에는 민간 기업이 참여를 하는 거니까 이게 임의적으로 하기는 좀 어렵다고 해도 한국 그 증권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이니까 국가금융기관이니까 정부에서 나서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혹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구단지 과학특구 이렇게 클러스터 조성을 하신다라고 지금 공약을 발표하셨으면요. 혹시 증권거래소를 대전이나 충청권에서 설립을 하실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증권거래소가 여의도에 있다가 부산으로 이전했지 않습니까? 다시 또 대전에 만드는 것이 과연 우리 국가 전체로 얼마나 실익이 있겠는가, 사실 우리나라 국가 전체 시각으로 따져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의 증권거래에 대해서는 그렇게 돼 있으면 오히려 가상화폐 그 거래소 같은 것들을 대전에 세운다든지, 사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방향 아니겠어요? 대전의 창의력을 발휘해서 새롭게 이렇게 커지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분야에 대한 요구를 지자체에서 중앙정부에다가 하시는 게 저는 맞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아무도 지금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나를 좀 하고 싶은데요. 충남에 감염병 전문병원이 없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지금 코로나19 종식이 아마 다음 대통령의 첫 임무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다음 대통령 임기 중에 코로나19와 전혀 다른 감염병 하나가 더 올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노무현 대통령 때 사스가 왔습니다. 그 다음 대통령인 이명박 대통령 때 신종플루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때 메르스가 왔습니다. 바로 그 다음 대통령인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19가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대통령 때 또 옵니다. 그래서 이 전국에서 주요 거점마다 감염병 전문 병원들이 저는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충남에서 감염병 전문 병원에 대해서 중앙에 강력하게 요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정말 5년 주기 내지는 잘못하면 3년 주기로 오는 이런 감염병으로부터 지역 주민들을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 아닙니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분 질문 받겠습니다. 마이크 저쪽으로. 네. 코리아 플러스의 장영래 기자입니다. 과학수도 관련 보충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벤처기업들의 중심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중소기업부가 중소기업 벤처부로 이전하면서 행정중심 세중지로 이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이전 자리를 메꿀 수 있도록 중소기업 중앙회 아니면 벤처기업 중앙회가 대전에 와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후보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요? 저는 사실 꼭 그러니까 정부 기관들은 그 산업과 관련된 곳과 함께 가까이 있는 것이 서로 소통 관점에서도 좋고 여러 가지 효율성 면에서도 빨리빨리 정책들이 반영되고 특히 그냥 책상에만 앉아 있는 정부 공무원들이 현장을 볼 수가 있다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실리콘밸리에서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원칙 중에 하나가 운전해서 1시간 이내 거리 회사만 투자한다. 이런 원칙이 있거든요. 그만큼 현장을 직접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 민간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민간 단체들은 그 업종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지역에 있는 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어떤 분야 어떤 분야는 서울에 많다면 그러면 그 중앙에는 서울에 있고 어떤 분야가 대전에 많다면 당연히 또 대전에 그 중앙회를 설립하는 것이고 그렇게 민간과 정부는 다른 원칙으로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훌륭한 질문을 해주셨고 그에 대한 최적의 답을 주신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다음 분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저는 KBS의 조정아 기자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이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이거는 자치분권의 시작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 정책이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이거에 대한 플랜이 좀 있으신지요? 저는 균형 발전이 제 소신입니다. 균형 발전이 안 되면 저는 한 국가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장 핵심은 정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을 지역으로 내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스스로 민간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과 재정권을 가지는 게 가장 핵심이라고 보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아마 아실 겁니다. 얼마 전에 아마존 미국 시애틀에 본사가 있습니다만 거기가 이제 부족할 정도로 발전을 해서 제2본사를 만들려고 공모를 했습니다. 미국의 굉장히 많은 주들이 이제 거기에 응모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버지니아주가 거기 선택이 돼서 지금 아마 거의 다 지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버지니아 주에서 다른 주들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한 것이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제가 이렇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뭐 국공유지 100년 이상 무상 임대라든지 또는 10여 년 동안 법인세를 받지 않겠다든지 또는 거기에 있는 좋은 대학에서 아마존에 필요한 최적화된 인재를 훈련하는 특수학과를 만들어줘서 지속적으로 좋은 인재를 공급하겠다든지 이런 조건들을 내세웠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벌써부터 지금 그쪽은 거기 가게부터 비롯해서 사람들부터 비롯해서 사실 거기에 경제가 벌써 살아나고 있습니다. 기업이 아직도 없는데 이미 거기에 유관 협력업체들도 이미 들어서고 있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소상공인 또 자영업자분들 그런 장사들까지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전시가 충남이 그런 일이 가능한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권한이나 또는 재정적인 그런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가 꼭 해야 될 일은 중앙정부가 독점하고 있는
이 법적인 권한과 재정권을 최대한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된다. 어느 수준까지? 스스로 민간 기업을 제대로 유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마 대전 충남뿐만 아니라 저 영남이라든지 호남이라든지 강원이라든지 다 같은 권한을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 가운데서 사실은 더 좋은 산업 발전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이게 또 제 1호 공약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길어지는데 괜찮을까요? 예. 제 1호 공약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초격차 과학기술이 필요하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5대 경제 강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초격차 과학기술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그거는 우리나라에서 메모리 반도체가 세계에서 인류거든요. 어떤 비결인지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1등과 2등의 격차가 작으면 언제든지 추월당할 수 있지만 1등과 2등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초격차를 유지하면 그러면 계속 1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착안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 이외에 초격차 과학기술을 5분야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삼성전자급의 세계적인 대기업 5개를 확보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세계 5대 경제 강국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과 어깨를 나란히 견주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게 지역 균형 발전과 연결됩니다. 그 기업들이 만약에 5개 기업이 다 성공한다고 하면 그게 수도권에 집중되는 거는 저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신산업들이 발전할 가능성이 많으면 지자체들끼리 열심히 경쟁하면 그러면 아마 가지고 있는 그 자원들이 한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자기에게 최적인 사업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를 광역 경제권으로 나눈 상황에서 그리고 또 그 광역 경제권의 지자체가 법적인 권한, 재정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초격차 과학기술을 가진 기업들이 하나씩 자리를 잡게 되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정말 제2의 한강의 기적, 제2의 과학기술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CBS 김미성 기자입니다. 그 창업 분야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대전은 창업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지역 중에 하나인데 그 창업 기업들의 생존율이 낮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5년 창업 생존율이 그 평균보다도 낮은 30%가 안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좀 보시는지 어떤 좀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카이스트 교수할 때 창업 쪽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기업가 정신 가르치고 또 사업 계획서 작성하는 법 가르치면서 한 학기 지나면 2-3팀 정도가 창업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카이스트 교수로 있을 때 수많은 대전에 있는 창업 기업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부 무료로 다 컨설팅을 다 해줬습니다. 근데 사실 생존율 5년에 30%면 높은 겁니다.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어떻게 말씀드릴까요? 제가 그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대한민국에서 과학기술 연구비가 그렇게 많은데 왜 제대로 된 노벨상도 하나 못 받고 제대로 그 산업 발전과 연결이 안 되는가? 그 이유는 성공 확률이 98%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부가 과학기술 연구비를 투자를 해서
98%가 성공했는데 우리 삶에 아무 영향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되는가? 그건 성공 확률이 98%라는 것은 처음부터 성공할 것만 골라서 신청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하지 못한, 그렇지만 성공하면 세계에서 최초로 발견할 수 있는 이런 일은 절대로 도전하지 않는다는 그 표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지금까지 정부가 해왔던 일이 결과 위주의 감사였습니다. 그냥 정부 연구비를 받은 기업이 프로젝트를 성공하면 계속 연구비를 대주고 실패하면 그냥 그 다음부터는 연구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결과 위주의 감사가 아니라 과정 위주의 감사로 바꿔야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너무나 성실하고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면 실패해도 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0.1%의 성공 확률을 가진 그런 프로젝트에 사람들이 뛰어들게 되고요. 999명이 실패하지만 한 명이 이 세상에서 없었던 새로운 것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통 실리콘밸리에서 벤처기업 창업 성공률이 10%입니다. 우리나라 30%면 오히려 좀 높은 편입니다. 원래 벤처기업이라는 게 없던 영역을 새롭게 도전을 해서 없는 시장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기존의 시장에 뛰어드는 건 벤처기업이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다 보니 저는 실패는 당연하다. 그렇지만 저는 실패한 사람들에게도 재도전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덧붙이고 싶어요. 이 사람들이 5년 후에 70%가 실패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신용 불량자가 돼서 평생 가난해서 헤어나지 못한다면 누가 도전하겠습니까? 제정신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실리콘밸리를 가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한번 실패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도전을 하는 사람은 프리미엄을 줍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한번 실패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절대로 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서 국가적으로 투자하는 벤처들도요. 한번 실패한 사람한테는 몇 % 점수를 더 주는 제도가 아예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한 번 실패하고 두 번 실패해도 세 번째 도전에는 성공 가능성이 높아져 가지고 결국은 성공을 하게 되면 사실 그 전에 99개가 실패를 하더라도 한 기업이 1000배 성공하면 그건 우리 사회 전체로 봐서는 엄청난 부가가치 창출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저는 개인의 실패 경험을 사회적인 자산화한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벤처기업 관련해서는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패한 사람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단 성실 실패 그리고 도덕적인 실패일 때 다시 재도전하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런 입장입니다. 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국가적으로 제도를 마련해서 적극 북돋아야만 창업도 여러 가지 열기가 커질 거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하시는 말씀들이 다 경험에서 비롯되어진 그런 답변들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에 와 닿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추가로 질문 받겠습니다. 네, 대전 MBC 김태욱 기자입니다. 정치팀 요청 사항이 우선 있어가지고 이 부분 한번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 오늘 아침에 이준석 대표가 후보님이 말씀하신
안철수 후보님으로 이제 야당 단일화를 한다, 안일화라는 이런 거를 가지고 간일화라고 지금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랑 그다음에 이 후보, 그러니까 이준석 그 대표가 그 최근 그 김건희 씨 미투 관련 발언에 대해서 이게 사적 발언이기 때문에 2차 가해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아마 정치부 기자분들 잘 아실 텐데요. 그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 정치인이나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 뭐 거의 매일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위협적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발언의 빈도수와 제 위협, 그러니까 제 당선 가능성이 비례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일반인들은 사적인 대화는 사실 프라이버시 존중을 받는 게 맞습니다만, 공인의 경우, 그리고 또 특히 대선 후보의 가족의 경우에는 사실 이게 알려진다면 사실 피해 나가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를 보면 아이들의 비리 때문에 정부가 레임덕에 빠진 사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실 직계 가족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대통령 뽑지 누구 다른 사람 뽑느냐 이런 말들도 하긴 하지만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 저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추가로 질문 있으십니까? 네, 충청투데이 권혁조 기자라고 하는데요. 그 조금 전에 아까 대전 같은 경우에 예. 네, 그 창업 기업이라든지 창업 수는 많은데 성공률 낮다고 한 질문의 의도가 그 벤처 기업을 얘기한 게 아니라 대전 같은 경우에 서비스업, 특히 음식이나 도소매업, 영세 서비스업 비중이 77.4%거든요. 작년 기준으로는. 작년에 좀 낮아졌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충청권만 해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산업 구조 자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가지고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영세한 산업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수 있는 대안 같은 경우 혹시 생각해둔 게 있으신지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하나 더 있는데 이건 지역 현안이랑 상관없는 문제인데, 지금까지 단일화는 절대 없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까 또 안일화 말씀하신 게요. 혹시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안철수 후보님이라면은 단일화에 의향이 있으신 거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창업이라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첨단 기술을 이용한 기술형 창업이 있고, 또 하나는 생계형 창업이 있습니다. 이 둘은 성격도 전혀 다르고 다른 정책으로 접근하고 다른 기관이 다른 방법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기술형 창업에 대해서는 이미 오늘 말한 내용이 사실은 기술형 창업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생계형 창업을 도와드리는 역할도 정부가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생계형 창업을 하실 분들은 도움을 주는 기관이 있어야죠.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디에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지, 또는 어느 종류의 식당이라고 한다면 식당이 거기서 가능성이 제일 높겠는지, 그리고 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만약에 창업을 하게 된다면 보통은 마케팅 능력이 떨어져서 아무리 맛있게 하더라도 실패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의 초심자죠. 처음 창업하는 생계형 창업자들이 마케팅을 제대로 잘할 수 있게 하겠는지 해서 마케팅 전공자나 또는 사실
학생들 중에서도 대학원생 중에서도 마케팅 전공하는 실력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좋은 대학 많잖아요, 대전에. 그 사람들과 연계를 해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들, 이런 걸로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저는 단일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오늘 나왔습니까? 어제 나왔습니까? 데이터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ARS 말고요. 그 면접원 여론조사를 보시면 저와 이재명 지사 1대1로 대결을 하면 제가 오차 범위 바깥으로 이기고 이재명 지사를 지지했던 민주당 지지자들 분까지도 저를 지지하십니다. 그래서 차이가 더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1대1 대결에서는 지거나 거의 박빙의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지금 정부가 쓸 수 있는 수단이 굉장히 많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1월 추경하지 않습니까? 돈을 뿌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라고 합니까? 정보들을 포함해서 쓸 수 있는 수단들이 지금 현재 집권 세력에게는 굉장히 많아서 지금 만약에 박빙이라면 선거에서는 사실 질 확률이 훨씬 더 높은 셈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안일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다른 좌고우면하지 않고 저는 뚜벅뚜벅 제 길을 가겠습니다. 네, 확실한 답변이 되셨으리라 봅니다. 계속 한 분만 연속적인 질문을 하시는데 다른 분 없으십니까? 네. 먼저 드리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네. 퍼펙트의 김성서 기자라고 합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아까 보니까 그 토론회 관련해가지고 가처분 신청한다고 들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려고 질문 드렸습니다. 양자 토론회를 한다고 보면서 이제 느꼈던 생각이 기득권 정당 간에 단일화 토론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농담입니다. 근데 사실 옳지가 않은 것이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기회를 박탈한 겁니다. 그럼 그건 불공정 토론이죠, 사실은. 그래서 평소에 공정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프리드만의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말씀하신 분이 하실 일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독과점 기업들이 가격을 올려서 피해를 보이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독과점 정당이 둘이서만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 되는 것이죠. 독과점 토론인 셈이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혐오감 1위 후보하고 혐오감 2위 후보가 토론을 한다니까 이거는 혐오 토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저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옳지도 않고 한다면은 오히려 정확하게 선관위 기준에 따른 지금 거기에 따르면 4명 후보가 토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냥 덩치로 두 사람만 밀어붙여서 마치 지금 대선을 양자구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선택처럼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국민을 패싱하고 공정성을 해치는 담합이라고 보여지고요. 부당한 거래로까지도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비호감 후보 두 사람들의만의 토론을 아마 국민께서도 바라지 않으실 거고 여론 또한 좋지 않음을 그쪽에서도 다 알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11시 40분경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 더 받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청년 정책에 관한 질문인데요. 청년 그러니까 0세부터 80세까지 복지 정책이 있는데 청소년 복지 정책이 지금 여성과학부에 배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보건복지부에는 청년 정책을 없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 청년 여성과학부에 있는 직원들을 만나 보니까 본인들은 차별 대우를 받고 있을 정도로 임금이 한 70% 정도밖에 못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정책을 보건복지부로 다시 회귀할 수 없는지 이 질문 하나 하고요. 현 정부에서 아까 창의성 교육 말씀하셨는데 자유학년제를 1년 단위로 실행을 하다가 최근에 6개월 단위로 정책을 변경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정부 조직 개편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지금 전 세계 흐름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과학기술 패권을 가진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나라도 과학기술 부총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통상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외교부에 있다가 산업부로 갔는데 저는 다시 외교부로 넘겨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제가 외교부 관료를 만났는데 자기들이 외국 유명한 대학에 공학 박사를 뽑았대요. 그래서 외교부에서 왜 공학 전문자가 필요하냐고 말했더니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요즘 외교 현안이 가서 보면 전부 과학기술 이야기밖에 없답니다. 백신 이야기라든지 메모리 반도체 이야기라든지 서플라이 체인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이 시점이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외교와 과학기술과 경제와 안보가 하나로 합쳐지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통상은 외교로 보내서 외교통상부로 하고 대신에 지금 산자부 같으면 산업자원에너지부로 재편하는 것이 맞다. 에너지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도 아직도 조그만 영역으로만 되고 있는데 탄소 중립 이런 것의 중요성을 따져보면 이제는 에너지까지 포함한 그것까지 다루는 것이 맞다. 그래서 산업자원에너지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고요. 좀 제가 약간 돌아왔는데 청년 정책을 보건복지부로 과연 보내는 게 맞는가? 이건 좀 따져봐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우선은 아시다시피 보건부를 따로 분리하는 추세로 지금은 세상이 가고 있거든요. 완전히 달라지고 이게 거의 주기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복지 영역 중에서도 청년을 복지의 대상만으로 볼 것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청년 정책을 복지부에 보낼 수도 있죠. 근데 청년을 이렇게 복지의 대상만으로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제가 있습니다. 사실 청년은 여러 분야에 걸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실제로 원탁 테이블에 청년들 한 10몇 명을 모아서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모아보니까 크게 5가지였어요. 첫 번째,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불공정. 청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는 첫 번 부딪히는 불공정이 대학 입시, 로스쿨, 의전원, 취업 청탁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가 군대 문제입니다. 세 번째가 주거 문제입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연금 문제입니다. 1990년생이 평생 국민연금을 내도 65세가 되는 2055년이 되면 국가에서는 연금 지급할 돈이 바닥이 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걸 그대로 놔두는 건 말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맞벌이 부부가 제대로 보육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버티고 애를 낳고 나서 맞벌이 부부가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그만두는 때가 아이가 초등학교 갈 때거든요. 이걸 그대로 놔두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전일제 초등학교를 전면 도입해야 된다. 그런 입장이고 그런 정책을 내세웠고요. 그래서 그런 다섯 분야에 대해서 전부 다 저는 정책들을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섯 분야의 문제를 볼 때 지금 제기하신 것처럼 과연 보건복지부로 청년정책을 옮기는 것이 맞는가? 저는 지금 상태로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고요. 자유학년제 관련돼서는 저는 오히려 이것보다도 전체 그 교육의 틀과 교육의 내용과 교육하는 방법과 교육의 대상을 바꿔야 된다. 그게 진정한 교육개혁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가 왜 세계에서 유일하게 1년에 100불 소득인 나라가 3만 불이 됐는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거든요, 우리가. 그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그 원인 중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1950년대에 의무 교육이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초등학교도 못 나온 분들이 굉장히 많다가 1960년대 초반 정도 되니까 그 초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그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시하면서 이미 인재들이 준비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산업화에 성공했던 그 이유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떠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인재를 키워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은 20세기 산업화 시대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교육의 틀이라는 거는 지금의 초등학교 6년에다가 중고등학교 3년씩 대학교 4년 이거 자체 틀을 바꾸고요. 그 안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교육하는 그 내용도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와서 처음 맞닥뜨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게 만들 수 있고 창의력을 키울 수 있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인성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적성을 제대로 찾아서 알려줄 수 있을 것인가? 교육의 핵심이 그 세 가지 아닙니까? 인성, 적성, 그리고 그 창의력이죠. 거기에 맞게 컨텐츠를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교육 방식 자체도 지금식의 주입식은 안 됩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토론형으로 바꿔야지만 되는데 그건 선생님들 조금만 교육시키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범위를 바꾼다는 의미는 이제는 평생교육 시대입니다. 지금 지방대학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20, 30대들만 이렇게 학생으로 받다 보니까 자꾸 학력 인구가 줄어드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오히려 저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 범위를 전 국민으로 넓혀서 지방에 있는 그 대학에 그래도 나름대로 소중하게 만든 그 인프라를 그 지역의 평생교육센터로 만드는 것이 그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미국에 이미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커뮤니티 칼리지라고 우리나라로 치면 아마 전문대학으로 번역할 수 있을 텐데요. 거기는 누구나 입학해서 저녁에 퇴근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듣고 싶은 과목을 듣거나 주말에 가서 과목을 들으면서 전문성을 쌓아서 다음 직업으로 옮기게 합니다. 그럼 평생교육센터의 역할을 미국의 커뮤니티 칼리지가 각 지역마다 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무리하게 그렇게 지방대학들을 구조조정하느라고 완전히 없애고 주변의 그 지역의 경제계를 황폐하게 만들고 저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생각합니다. 네.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질문에 답하는 후보님 덕분에 예정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오늘 질문에 여기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질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어쨌든 더 좋은 정권 교체 그리고 준비된 안철수의 면면을 다 담아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대전 지역 기자 간담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